예, 소셜 라이브를 지금부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두 기자가 나와 있는데, 오늘 두 기자하고 얘기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면서요? 네. 예. 유한울 담당 기자가 소셜 라이브 담당 기자이기도 하죠. 우리 디지털 뉴스룸에 유한울 기자가 들어와 주세요. 예.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얘긴 뭐 미리 들었습니다. 예. 자, 이게 예.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 고프로 카메라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냥 이렇게 놓으면 돼요? 이게 우리가 들어서 이걸 들어서 보세요. 시청자분들께서 무거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무거워요? 예. 알았습니다. 네. 초콜릿인가요? 아 열면 되는 거죠? 예. 아 이렇게 열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와. 그 뚜껑은 치워주시고요. 예. 네이버에 각 언론사 페이지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웬만한 언론사들은 여기 이제 페이지가 돼 있는데 이용자들이 나는 이 언론사의 뉴스를 좀 주로 보겠다 하면 이제 그걸 그 페이지에 구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독자라고 표현하는데 구독자. 예, 여기는 독자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사 중에 처음으로 100만 명에 달하는 독자 여러분들께서 JTBC를 택해 주셨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하게는 아직 100만 아니죠. 몇 분 들어오셨죠? 지금 본거는 99만 5,800여 명 정도. 예, 현재 99만 5,800여 명. 그러면 한 4,000명 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더 하시면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중으로 100만을 돌파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다음 소셜 라이브 때까지 가면 그땐 더 많이 넘어가 계실 거기 때문에 오늘 한 4,000명 정도를 앞두고 미리 이런 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가불을 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가불이 뭔지 모르죠. 알죠.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이버 쪽에서 이거를 보내왔습니다. 약간 좀 그 격세지감을 느끼는 측면이 있는데 각 언론사들이 포털과는 좀 사이가 좋기도 하지만 한때는 매우 뭐랄까 안 좋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껄끄러웠던 관계가 사실 지금도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콘텐츠를 포털들이 다 모아다가 자기들이 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도 좀 심정상 정서적으로 껄끄러운 부분이 솔직히 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따지고 보면 요즘 같은 N세대 여기서 N은 네이버가 아닙니다. N세대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걸 그렇게 다 칸막이 쳐서 나누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협업 관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그 옛날부터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는 계속 협업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살아남았던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요즘은 또 이제 뭐 저희들이 이거 이제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있지만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또 뉴스 보고 계시고 근데 아무튼 네이버에서 각 언론사의 페이지를 마련한 이후 저희가 처음으로 100만을 돌파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튼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젠 플랫폼이 다 무너지는 시대니까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깊이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열심히 또 해서 200만도 돌파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예. 이상입니다. 잘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닫을까요? 예. 네, 제가 저희 집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예. 예, 사실 뭐, 좋은 일이고, 그래서 이제 소셜 라이브도 좀
좀 더 즐겁게 진행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어제 그제 터진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좀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막 웃으면서 진행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럴 기분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두 기자와 함께 나눌 얘기는 그거죠. 그러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이제 그 법조에서 있었던 일들 중심으로 오이석 팀장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한 1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빨리 가네요 시간이. 그때는 어떤 일로 나왔었나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직후에 아 나왔던 맞아요. 걸로 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법조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법조팀, 뭐 또 기동팀, 이제 경찰 출입하는 기자들이죠. 그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데 법조팀은 이제 법원과 검찰을 출입하는 기자들 얘기하죠. 거기에 팀장이 오이석 기자고 지난 1년 동안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으랴라고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그건 정말 오판이었고 네. 늘 우리 사회가 다이나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터졌는데 역시 이제 뭐 일종의 과거 청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은 사법농단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기도 하죠. 그 외에도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조막 김영희 변호사도 나왔었지만 아직까지도 또 해야 될 일들이 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이석 팀장이 법조팀을 이끌면서 그동안 뭐 굉장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네. 이가혁 기자는 노동조합에서 편집장을 하다가 예. 복귀를 해서 네. 일로 가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서초동에서 5걸음마다 한 명씩 아는 사람이 있다는 오이석 선배랑 일을 하게 돼서 예. 영광으로 알고. 많이 배웠습니까? 예, 조금 더 배울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가혁 기자는 뭐 아직 한 20걸음쯤 걸어야 아는 사람 만납니까? 하루 종일 못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아무튼 그래서 두 기자가 오늘 진행을 해줄 텐데 네. 여러 가지 뭐 뒷얘기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의 뒷얘기라는 게 사실 좀 꺼내놓기 어려운 부분들도 가끔씩 네. 있죠. 그건 좀 조심해가면서 네. 오 기자가 워낙 신중하니까 뭐 알아서 잘 해주시겠습니다만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저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런 것도 얘기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적당한 선에서 적절히 조절을. 그러세요. 예. 저는 물러가도록 하고 안나게 앵커가 좀 더 있어줄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일단 태블릿 제가 좀 넣겠습니다. 네.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다면서요. 네. 이틀 동안 18일, 19일, 12월 18일, 19일 이틀 동안 설문조사를 해서 9,8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고 네. 지금 그 결과를 맞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리겠습니다. 1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봐서 죄송합니다. 박근혜 네. 국정농단 재판. 맞습니다. 네. 저희가 9,800여 명이면 이틀 만에 한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은 온라인 그러니까요. 시청자분께서 참여를. 지금 100만 명? 야, 이 참여자. 참여자가? 설문 참여자가 10,000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네이버 100만 명 넘은 줄 알고. 네. 네, 그래서 1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역시나 역시나 1위였고요. 50% 넘게 네. 그리고 2위가 이명박 전 대통령 네. 관련한 거. 그리고 다음은 3, 4, 5위는 뭐 박빙이었는데 네. 3위는 양심적 병역 거부, 네. 무죄 판결. 네. 이것도 굉장히 오랜 우리 사회의 논란이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사법농단에 대한 거 그리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게 그 뒤를 이었는데요. 근데 뭐 사실 네. 이 뒤에 세 가지 사건은 그 대법원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어서 네. 실질적으로는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의 다음 순위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죠. 봐도 네. 무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맞아요. 그러면 오늘 두 분께서는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주실 건가요? 각 5개 항목별로 다 정리를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네. 네. 순위별로 저희가 간단하게 네. 좀 중요한 거 그리고 의미를 좀 또 오이석 저희 팀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저희 안나경 혹시 오이석 선배 잘 아시나요? 잘 알죠. 5걸음만 가면 5걸음만 그 그 5걸음만 유언비어를 자꾸 누가 터뜨려서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겸손하시까지. 제가 좀 본 게 눈에 띄는 게 네. 오늘 제목이 죄와 벌입니까? 네, 맞습니다. 직접 지으신 제목인가요? 저희 소셜 라이브 팀에서 팀에서. 이렇게 또 멋지게 지어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이게 원래 정의로 하려고 하다가 아, 아마 바꾼 걸 거예요. 네. 오. 사실 저희가 이 정의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조금 미성숙해서 아, 정의라고 표현을 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고 아, 역시 신중하네요. 재화벌이라는 표현도 사실 저희가 뭘 단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네. 이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네. 표현은 죄화벌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그냥 보고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죠. 네. 네, 신중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신중한. 뭐 태블릿에도 많은 걸 준비를 해 오셨나봐요. 네, 장면들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네. 순서- 이게 잘 보이시겠죠? 네.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뭐 한꺼번에 쭉 네. 보여드리면 네.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고 때는 법정에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생중계됐지만 네. 이때 이제 재판장이 징역 24년을 선고하는 그 순간에 네. 역 대합실에서 이렇게 TV를 바라본 네. 시청자들을 찍은 네, 시민들을 그런 시민을 찍은 모습을 사진들이고요. 네. 보시면 다 하나씩 기억나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명박 네. 전 대통령이 검찰에 음. 출석할 네. 네. 어떤 멘트를 할지가 굉장히 초유의 관심사였는데 역시나 조금 부인하는 취지로 말을 네. 해서 뭐 역시나라는 좀 그런 반응도 있었고요. 이제 포토라인에 정말 많은 기자들이 오랜만에 모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거 보면 이거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네. 아까 말한 그 병역 거부. 맞습니다. 네.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이 나고 밖에서 뭐 엠네스티 또 등등 많은 시민단체가 이제는 그러면 석방을 하라라고 네. 그 다음 액션을 주문하는 기자회견을 한 거고요. 네. 아, 이렇게 사진들을 다 준비를 네. 해준 거군요. 이건 아시겠죠? 네. 오늘 이가혁 기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사법농단의 네. 어떻게 보면 주된 인물 중에 두 사람인 전직 대법관 2명 또 포토라인에 네.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가혁 기자가 법조팀에 있었던 건 아니죠? 이때부터는 제가 이때부터 있었고요. 있었나요? 네. 앞에 MB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네. 제가 없었고요. 네. 전 노조에서 시청자로서. 그러니까 이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예. 같은데. 네. 그 다음 마지막 건? 요거는 이제 강제징용. 네. 예, 그 유일한 4명 중에 한 분 생존하셨는데 이춘식 할아버지가 또 선고 이후에 오열하시는 장면. 네, 입니다. 다 네,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제? 보니까 정말 한 해가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네. 것 같은데 좀 무거운 이야기들이 많아서 네. 두 기자가 오늘 좀 수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가시려고. 가야 되겠죠? 아, 네. 제가 지난번에 이상화 기자 나왔을 땐가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오늘은 적당한 시간에 네.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나 근데 다시 더 붙어서 말씀을. 네. 뒤 돌아야 되죠, 저희가? 어디 돌아서 그러면 다시 인사를 정식으로 드려야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법조팀장. 네, 법조팀장으로 일단 오이석입니다. 네. 저는 같이 팀원으로 있고 검찰을 출입하고 있는 이가혁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좀 오 선배가 조금 편찮으신데 제가 이게 존칭을 쓰면 안 되겠군요. 시청자분들이 존칭을 해야 되니까 좀 아픈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겔 투혼으로 오늘 나왔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잘 보필 했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네. 오늘 좀 딱딱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안나경 앵커랑 말은 했는데 이 여러분들께서 1만 명이 참여한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위로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사법 이슈 1위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54% 절반이 넘는 분들이 어쨌든 그래도 네. 국정농단의 어떤 충격이 그대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4월 6일이었거든요. 그 1심 선고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사실 선배도 올해 법조 출입하셨지만 생중계가 없지 않나요? 사실 생중계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네. 아무래도 그 국민 관심사가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2016년에 그 국정농단 사건, 그러니까 저희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 네. 그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탄핵으로 이어지는 사안들이 정권을 또
뭐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키기도 했고 네. 굉장한 변화를 많이 가져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재판 자체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이었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지지자들이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생중계 자체를 법원에서 고민을 하다가 네. 과거에 해오지 않았던 그런 생중계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은 그 전원 합의체 이런 거는 중계가 됐지만 하급심은 최초로 그렇죠. 생중계가 됐습니다. 역시나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은 하지 않고 국선 변호인만 앉아서 있었고요. 징역 24년에 벌금이 180억 원이나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혐의라고 할 수 있는 그 뇌물죄 다 인정이 됐고 블랙리스트 혐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범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재판장이 말한 게 좀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그 국민 주권 이런 식으로 좀 말했던 게 기억이 남는데요. 네, 어떤 아무래도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 중에 하나는 내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 주변 세력들도 그렇고 변호인단도 그렇고 강조한 부분 중에 하나는 사익을 추구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측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혐의들이 인정이 되면서 무겁게 형량이 나온 건 아무래도 그 대통령이라는 그 직 자체에 대한 권한 또 책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래서 김세현 재판장, 당시 김세현 재판장이었던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김세현 재판장을 비롯해서 그 관련된 사건들을 했던 재판장들 대부분이 그 대통령직에 대한 무게를 표현을 하면서 중형을 선고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접속하신 분도 혹시 이분 변호사 아닌가 하실 텐데 아닙니다. 저희 같은 기자로 아, 예, 기자입니다. 법조 팀장입니다. 네. 이게 오늘 지금 보시는 게 이게 5가지 이슈만 있지만 굉장히 쭉 1년을 평소에 이 사회 이슈 특히 법조 이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걸 보시면 한번 정리를 하는 의미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들어주시면은 한번 내년에 또 뉴스를 계속 보는 재미도 가져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6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이 선고가 됐는데 4개월 뒤인 8월 24일에 이제 항소심입니다. 2심 선고가 또 났습니다. 근데 1년이 늘었어요. 징역 25년 그리고 벌금도 20억 원이 늘어서 200억 원. 이거는 이제 1심과 달리 뭐 최순실 측의 그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에 대한 뭐 지원금이 뭐 추가로 인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 몇 년형을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대략 한 33년 정도 네. 선고가 됐고요. 지금 벌금도 1심에서 180에서 200억으로 늘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33년이긴 하지만 네. 이 벌금 자체는 확정이 됐을 때 네. 내지 못하면 또 그걸 노역장에 유치되는 걸로 일종의 형을 치르도록 돼 있어서 네. 그대로 만약에 확정될 경우에는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한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 곧 석방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2년형이 확정이 된 확정된 거잖아요. 형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그 공천 개입 혐의로 또 다른 재판에서 징역 네. 2년이 있었는데 2심까지 징역 2년을 받았고 검찰 또 박 전 대통령 측이 서로 대법원까지 가자라고 안 했기 때문에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년은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은 일단 흔히 말하는 기결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어쨌든 이제 확정이 돼서 그 형을 살아야 되는 거죠. 네. 다른 형들이 사실 무죄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2년 동안은 형을 그 마치고 형기를 마쳐야지만 출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 상황을 정리하면 국정농단은 항소심 2심까지 됐기 때문에 징역 25년에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 6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공천 개입 2심에서 징역 2년, 그렇게 해서 총 지금은 징역 33년이 된 상태입니다. 네, 워낙 많기 때문에 MB 사안으로 또 2위로 넘어가 볼까요? 근데? 자, 2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및 선고입니다. 18%, 꽤 많은 분들이 2위로 꼽아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때는 노조 생활하고 있어서 TV로 봤지만 MB가 검찰에 소환된 날 3월 14일이었거든요. 이른바 화이트데이. 엄청나게 많은 취재진이 검찰청사에 몰려 있었고 논현동 자택에서부터 서초동 검찰까지 그 상황이 다 중계되고 자동차들이 다 따라가고 그때 워낙 긴박했잖아요. 뉴스 특보도 계속 이어지고. 그때 역시 팀장이셨는데 상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사실 아까 가장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 있었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뒤에 검찰에 소환됐고 네.
또 검찰에 소환된 후에 무슨 구속을 전후해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어떤 상황들하고 비슷하게 연결이 돼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점이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자택 주변이나 또는 왔을 때도 그렇고 그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네네. 밀집해 있어서 뭐 자칫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긴장감들이 좀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검찰청사에도 취재진들 외에는 특별히 뭐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다른 사고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 전 대통령이 그날 출석해서 호토라인에 섰을 때 어떤 말을 그동안 해왔던 말과 좀 다른 말을 어떤 것을 할지 네. 그거에 더 관심이 쏠렸던 상황이죠. 지금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취재진들이 이쪽과 그 양쪽에 이렇게 다 서 있는 것이고요. 이 전 대통령이 밑에 테이프로 이렇게 표시 미리 해놓은 여기에 섰고 이 기자 한 명이 이제 대표로 모든 기자가 몰릴 수는 없으니까 현장에서 대표로 한 명이 질문을 뭐 할지를 해서 딱 들이댔는데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원래 이 경호원 청와대 경호처에서 그 경호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오는 거를 제지를 해서 그 장면이 고스란히 방송에 나가긴 했었거든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이때까지 네, 적용되는 네, 상황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 대표 질문자로서 질문하겠다라고 뛰어 들어가서 그 만류를 뿌리치고 여기 서서 이제 질문을 시도를 했던 것이었죠. 네. 이 상황이 다 생중계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준비한 쪽지를 이렇게 꺼내서 네. 말을 했는데 제가 여기 저희도 다 기억 못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그렇지만 말을 아끼겠다. 그리고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해서 또 뭐 정치보복 프레임을 걸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발언을 했으면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22일, 3월 14일 날 검찰에 출석을 했고요. 3월 22일에 밤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네.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 네 번째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영장 발부 네 번째인데 이때도 막 뉴스특보가 이어지고 또 선배 집에 못 가시고 네. 상황을 한번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1년 전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시점이 아마 3월 31일 무렵이었던 네. 것 같아요. 다 3월 달이었었고 1년 후에 똑같이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는 사실 그 저희가 발부될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긴장들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1년 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사실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뭐 준비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발부되고 나서 그 구치소까지 이동하는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그 속보로 전해드렸던 상황이었고요. 네. 이제 다들 이 뭐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까 이 사안에 대해서 네. 정치보복이다 뭐 이런 얘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이 문제의 가장 큰 주제는 닷은 누구의 것이냐라는 그 물음에 그렇죠. 시작된 그 물음. 거죠. 네. 지금 해결됐지만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어쨌든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1심에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소유자라는 점을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물음에 어느 정도 좀 답이 됐다 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구속 때도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는데 그때도 박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별로 안 나타났던 게 또 약간 화제가 되기도 네.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월 23일에 1심 첫 기일인데 이것도 생중계가 됐고요.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분 동안 준비한 글을 빼곡하게 해서 다스는 형님이 운영했던 거다. 그래서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입니다. 가을입니다. 10월 5일에 1심 선고가 역시 있었습니다. 이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선고가 됐습니다. 저는 이때 좀 그 기억에 남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게 넉넉히 인정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법원이. 네. 이 넉넉히 인정이 된다는 표현도 약간 원래 이제 법원에서 그 넉넉히 인정된다는 표현을 그 판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판결문에 쓰진 않지만 선고를 할 때 가끔 그 혐의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인정할 때 넉넉히 인정된다. 네.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목할 점은 사실 우리가 선고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네. 재판 과정에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데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뭔가를 얘기하거나 발언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네, 실제로.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이후에는 재판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어떤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의견을 많이들 외부로 피력을 했지만 네.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은 전혀 이 사안과 무관하고 자신 형의 소유다라는 네.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방어하는 굉장히 느낌이- 적극적으로 네. 방어를 하는 측면이 있죠. 네. 그리고 당시 1심 판사 그 정계선 판사인가요? 정계선 그분이 부장판사. 사법시험 수석 합격했을 때 뭐 인터뷰했던 것도 그 화제가 됐었는데 뭐 법대로라면 전직 대통령 불법 행위도 당연히 사법 처리해야 된다라고 그때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네. 그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또 지금 와서 마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한 이분의 그 인터뷰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입니다. 지난 10일 올해 12월 12일 날 항소심이 본격 시작됐는데 이때 이 전 대통령 측이 뭐 1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에 나선 걸로 보여지고요. 네. 증인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수정한 것이 아닌가. 그 재판에 들어갔던 기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벌써 오래전 일 같은데 정말 MB 선고도 오래였군요. 네. 선배 물 한 잔 드시죠. 우리 네, 지금 상태가 또 링게를 얼마 전에 맞으셔서 지금 굉장히 다운된 거 올리시면서 역시 지금 열심히 하고 제가 밥을 못 먹어서 지금 네, 밥도 지금 못 먹게 해줍니다. 드시면 바로 복식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나오는 상황. 손이 좀 작습니다. 3위는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 12%. 이것도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워낙 왜냐면 양심적 병역 거부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 하면 징역 1년 6개월 이게 약간 공식처럼 약간 어떤 특정 종교 때문에 또는 특정 신념 때문에 병역 거부 하겠다 한 분들 다 이렇게 수감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불운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또 그거에 반대되신 의견도 많고요. 요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11월 1일 있었던 일입니다. 2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대법원에서는 무죄 취지 판결을 한 것이고요. 네. 무죄 판결은 어쨌든 파기환송된 곳에서 해결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이라는 게 1호 처벌자가 1953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48년인지 49년인지 처음 조항이 생기고 나서 53년에 첫 처벌자가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네. 그로부터 수십 년 동안 이런 문제로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처벌, 형벌로서 그 대체를 해왔던 측면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자체의 어떤 이 방향성은 사실 과거에도 그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냈었고 네. 그 이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지금 이번에 사실 이 판결이 나오기 직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네. 이 조항과 관련한 부분에서 위헌성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네네. 이런 판결이 나왔다라고 이제 해석들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네. 사실 그 이전에 보면 이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이것이 그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었고 네. 대법원 판결에서도 보면 과거 판결에서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계속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대체 복무도 마련 안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지 않냐라는 취지로 그때 선고를 지난 6월에 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법원의 그 판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징역 1년 6개월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나왔던 거였는데 비로소 이제 판례가 바뀐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 2심 법원을 저희가 이제 보통 표현을 하급 법원이라고 하는데 1, 2심 법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선고한 걸 기준으로 네. 그 법리를 적용해서 판단을 내려왔던 것인데 이번에 어쨌든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것과는 조금 다른 이유들을 들어서 이번에 파기를 했어요. 네. 파기를 하면서 이 이후에 나는 그 1, 2심 판결들을 보면 그 판결을 근거로 해서 이제 무죄 선고를 했고 과거에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결론을 내놓은 상태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네. 대부분 1, 2심 판결들은 다 유죄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식대로 네. 그렇게 뭐 실형을 선고하든지 뭐 그렇게 해왔던 것이었죠. 사실. 지금 혹시나 보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저희 소셜 라이브 팀께서 이렇게 시합하셔서 나중에 저희가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판결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고민을 남긴 네,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네. 바로 이 양심에 대한 부분인데 네. 그 과연 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누가 판단을 할 것이냐. 네.
이제 지금 그 대법원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걸 수사하게 되는 검찰에서 이 양심을 판가름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좀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네. 이걸 판가름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 모두가 행복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 접점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나를 정할 수는 없으니까 네. 계속해서 케이스 판단하면서 그게 마련이 되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겠네요.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위는 사법농단 의혹, 전직 대법관 줄 소환이 10%고요. 5위도 바로 말씀드리면 아까 보신 대로 강제징용 배상, 뒤늦은 판결 6%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 그 대법원의 어떤 늦은 판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사법농단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네.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부분이었었거든요. 네. 이 테두리 안에서 두 가지 사건은 다 묶여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과 별개로 어제 사실 대법원에서 그 징계위원회 네. 결과가 또 나오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 이 사법행정권 남용 과정 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이런 부분, 흔히 재판거래 의혹이라고도 얘기하고 재판 개입 의혹이라고도 얘기하는 부분에 관여했던 판사들에 대해서 그 일정 부분 징계 결정을 했고 또 일부 판사들에 대해서는 불문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하여튼 이 부분도 뜨거운 손방망이 아니냐 뭐 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것 같아요. 비판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사법농단은 이제 저도 본격적으로 취재를 했지만 당장 뭐 저희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도 야 이거는 사실 뭐 판사들만 얽힌 얘기 아니야? 이거 사실 우리 국민들 보기에는 서초동 얘기지 판사들 얘기지 우리가 뭐 걔네 회사 얘기를 뭐하러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아야 돼? 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취재 저희 총괄한 팀장으로서 어떻게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판사들의 얘기고 법원 또 흔히 그 표현을 하는 사법부 내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누구든 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네. 있는 것이고 법원의 업무는 사실 재판 업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을 하는 판사들, 법원이 바로 서지 않으면 사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또 뭐 지금까지 나온 부분들에서 보면 그 판사들의 반론 중에 하나는 네. 판사의 명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법원이 무너져서야 되느냐라고 하지만 네, 네. 판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또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그 헌법이 보장해준 신분에 의해서 네.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사실 그건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준 것이죠. 지금 국민들이 준.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준 권한을 그것을 사실은 대리인으로서 행사하고 있는 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것이 명예를 훼손하고 법원을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약간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절대 그들만의 법원의 판사들의 그 뭐 공부 잘하고 높으신 분들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저도 만약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뭐 어떻게 송사열 제가 선배 이렇게 팍 때려가지고 선배가 저를 막 고소하고 해가지고 제가 재판에 갔는데 막 선배가 만약에 판사 뭐 친구가 있고 엄청 해가지고 막 재판에 뭐 어떻게 해서 개입이 됐다 그 제가 부당하게 더 큰 죄를 받았다 생각하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 개입이라는 거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가 사실 쉽게 생각을 해보면 네. 재판거래 의혹의 사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네. 그 사건들이 형사사건이기도 하지만 민사사건인 경우도 있고 네. 쉽게 얘기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경우에도 보면 이분들 할아버지 할머니시고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일 수도 있고 네. 누군가의 할아버지 할머니이고 또 누군가의 형제자매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 사건들의 피해자들이 그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지체되고 있는 사건, 그러니까 흔히 많이 법고원으로 사용하는 표현 중에 지연된 정의가 아니다라는 네.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 배상 판결을 대법원에서 나는 걸 보고 다들 기뻐했지만 굉장히 씁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사실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씀하셨으니까 딱 다시 이 강제징용 뒤늦은 판결로 가보면 지금 이 이춘식 할아버지가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에 한 분인데 같이 네 분, 이분 포함해서 네 분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일본 너네 우리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해라.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정권에서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만을 고려해서 또 사법부 대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그 사법부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밀하게 접촉을 해서 늦추다가 이분 한 분만 남고 나머지 세 분은 다 돌아가신 상태에서 선고가 났거든요. 그게 10월 30일입니다. 나오셔서 이렇게 눈물 흘리셨는데 그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딱 적절한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이 언제 될 것인가가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제 말로는 뭐 내년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누군가의 소환이나 구속을 저희가 섣불리 얘기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앞서 왜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렸던 고영한 전 대법관과 박봉대 전 대법관의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 한번. 네. 이 두 전직 대법관들이 사실 이번 사법농단 사건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실 검찰의 수사도 어쨌든 그 속도를 내기보다는 조금 더 차근차근 좀 팩트를 쌓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밟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 그 더 윗선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게 신중한 또 접근을 해주셔서 팀장의 또 오늘 포스를 느낍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네. 제가 먼저 읽으면 유튜브로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김광호님께서 지금 정권에서 크게 바뀌는 법조계 분위기랄까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사법농단 수사도 그나마 지금 정권이니까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선배 어떤 거를 한번 읽어주실까요? 앞으로 남아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강주원님이 유튜브로 네, 지금 이 사안 자체는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건, 주요 사건들은 대법원에 가 있고 그 뭐 최순실 씨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라든지 전부 대법원에 가 있어서 이 사건들이 전부 올라가면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유튜브로 가은 러브님께서 혹시 취재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사건이나 보람찼던 사건이 있으신가요? JTBC 아나운서 지망생이시라고 내일 생일이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예. 선배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근데 사실 제 생각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사안은 사실은 워낙 뭐 속보, 뭐 밤새 속보도 많았고 뭐 영장 발부되면 막 차로 따라가고 근데 그걸 다 총괄 지휘한 게 또 오희석 기자이기 때문에 맞나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오늘로 그 법조팀장이 된 지 딱 만 2년이 되는 날이에요. 2016년 12월 19일자로 됐으니까. 진짜 많이. 그런데 사실 정말 그 중간에 뭐가 힘들었는지 쉬웠는지를 고민할 틈 없이 정말 많은 사건들을 지내왔습니다. 사실 가장 힘들었던 건 일이 힘들었던 것보다는 그 제가 경험한 이 많은 사건들이 그러니까 뭐 사법부나 또는 누군가의 어떤 역사에 뭐 흠집이라든지 흑역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사회의 어떤 어두운 측면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걸 통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힘들었던 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께. 네, 페이스북에서 아까 유튜브만 했으니까 페이스북에서 송지연님이 오희석 팀장님 링거투원 화이팅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스티커 떼셨네요. 여기 근데 바늘 자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로 또
한탐정님께서 오 팀장님 나오시면 뭔가 내용이 알차고 풍부해짐이라고 했는데 이거 한탐정님은 좀 지인 그 주변의 지인을 지인 한모 씨일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나중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말에 그 한모 씨였죠. 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 평범님께서 유튜브에서 국회에서 대법관 탄핵 진행 여부와 특별재판부 설립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먼저 제가 아는 바에서 답변 드리면 일단 특별재판부 설립은 사실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 있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미 이제 일반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도 공판이 열렸고 하지만 법관 탄핵은 다시 어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또 이런 게 나오면서 다시 그러니까 법관 탄핵 국회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조금씩 다시 또 좀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사실 6개월 정도 징계 결과를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었는데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망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기자들이 실망했다기보다는 법원 안팎에 많은 판사들이나 또는 법조인들, 국민들도 실망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어떤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국회 워낙 당별로 의견이 다르고 처리해야 될 산적한 것들이 있어서 이게 좀 좀 지연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또 전망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선배 미셸 송님께서 유튜브로 사법부의 견제기관은 어디입니까? 사법부의 견제기관은 국민입니다. 저 이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제가 넣은 거예요. 선배 통한 것 같아요. 아, 그래. 국민인 통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사법부를 보면서 느낀 건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수사로 드러난 또는 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그들이 상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섭게 상상을 하고 있었는지, 또 우리가 사실 그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고 나면 승복하는 사람들이 아쉽더라도 승복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신뢰 자체가 굉장히 깨졌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짧게 예를 들자면 저희가 사실 다루지 못했지만 최근에 나온 것 중에 배당 조작에 대한 부분이 네. 있었어요. 저희가 정의를 말할 때 절차적 정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배당은 심지어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도 전혀 의문을 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배당이라는 거 이제 사건을 맡을 판사를 정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건을 어느 부에 살지를 놓고 판단하는 것인데 이게 과거에 그 촛불 재판에 개입을 했던 신영철 전 대법관 뭐 사건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사태 이후에 법원이 배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졌고 전자배당으로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작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시작부터 마지막 결론까지 모든 것에 그들만은 뭔가를 힘을 작용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사법부의 견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건 국민이다라는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요. 그래서 또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사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기 위해서 저희 취재 기자들이 열심히 또 보도를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희석 팀장은 링계를 좀 더 혹시 나중에 맞으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제가 열심히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중입니다. 다 제 탓입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사를 어떻게 마무리 하시죠? 아무튼 JTBC 법조팀은 그 항상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그제도 과거를 법조팀 하는 일이 사실 과거를 찾는 일인데 과거의 문제를 찾아서 현재를 보고 또 미래를 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일련의 과정에 법조팀 기자들이 이미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이라이트에서 명언 제조기로 이렇게 편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소셜라이브 2018년 법조 이슈 총정리였는데 두고두고 나중에도 한번 보시면은 내년 뉴스도 팔로우업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희석 법조팀장과 저도 팀원으로서 함께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저는 사회이부 법조팀 이가혁이었고요. 법조팀장 오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